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지금 댓글창에서 우리 강 작가님과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사이좋게 얼굴에 뭐 바르고 찍은 사진 아주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참 좋아 보이시고요. 네, 좋죠? 네. 거기 이제 여배우 패키지라는 거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패키지 이름이 여배우 패키지. 네. 자, 그렇게 관리하셨는데 빛이 나지 않습니까? 빛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약간 얼굴에 홍조기가 있는데 거기서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오시죠. 같이 한번 네, 갈까요? 감동. 네, 오시죠. 네. 너무 부럽네요.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건설 얘기. 오늘 꽤 많은 반등이 있었던, 물론 이제 그 전에 그만큼 또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반등 좀 세게 나왔겠습니다만 건설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주,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선이 이제 있으면서 대선쯤에는 특히나 이제 양 후보 모두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건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메시지들을 좀 내놨고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건설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대선 이후로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물론 이제 다른 주식들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특히 건설주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시면 네. 아마 대선 전후로 잠깐 반짝 정말 기분 좋았던 며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맞아요. 희미한 기억이 되어 버렸고 네. 사실 그 이후의 행보가 뭔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뭔가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가도 약간 속도 조절을 하려고 약간 뒷걸음질하는 것 같고 네. 뭔가 계속 시장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정책 홍선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작년 2021년도 초에 서울시장 선거부터 빌드업 해왔던 그 기대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순간에 좀 아예 사라진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 좀 실망감이 주식에 있어서는 좀 차익 실현, 뭐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익절하자, 약간 이런 식의 컨셉으로 조금 수급상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익절할 만큼 뭐가 남았습니까? 올랐어요? 생각보다 YTD로는 괜찮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연초 대비? 네. 그래요? 그때 왜 3월 15일쯤 여기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방송을 받고 오는 길에 또 한 번 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방송 뭐 그때 저도 건설주 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4월에 근데 야 얘네들 내 친구들이 아니네 해가 손절하고 나갔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도 물론 그때부터 한 15%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그거 한 거의 2배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저평가되었다고 봤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진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이제는 피로도가 쌓인 거죠. 뭔가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은 했지만 시장에서는 좀 피로한 소식들, 뭔가 완전히 새로운 대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니까 뭔가 멀티플에 있어서 레이팅 요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또 약간의 악재가 터진 거는 여러 가지 건자재 관련 이슈들이 수급 이슈가 좀 많이 겹쳤고 네. 중촌주공 이슈도 분명히 이슈가 같이 생겼고요. 거기다가 심심치 않게 금리 인상과 함께 뭐 어디 서울에서도 청약이 미달이 되었다, 이런 미분양 뉴스까지 겹치다 보니까 사실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펀더멘탈, 그리고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같이 곁들여지다 보니까 사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이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고백하자면 또 최근에 오. 건설 하나 손 댔습니다. 기름 것은? 아니 다른 이제 건설사 하나 들어갔는데 진짜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이 정도면 정말 매력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애입니까? 네? 어떤 애입니까? 아니 뭐 아침에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DL 건설이라고. 대리. DLNC. 네. 저도 그거 손절했어요 4월에.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근데 DL 건설이 4월에 손절했다고요. 4월부터 알아요. 네. 한 저 오늘 봤어요 오는 길에. 그러니까 4월에 예를 들어 3만 원이었으면 대충 지금 이제 2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전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제가 한 22,000원? 뭐 이 정도 아마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쟤는 완전 45도 언덕이네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쭉 떨어졌어. 그렇죠. 아주 고르게. 아니 근데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그래도 저는 이제 이번엔 진짜 전 너무 적은, 너무
싼 가격에 전 들어갔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빠지더라고. 물론 이제 여기서 빠진 거는 시장이 워낙 빠지니까 더 빠진 것 같긴 한데, 야 그래서 저는 설마 이거보단 더 올라가겠죠? 당황하진 마세요. 당황하진 않겠다만 뭐 특정 종목에 대한 콜은 아니다만 제가 최근에 사실 DL 건설 아니고 DL ENC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의 속마음이 담긴 자료를 쓴 적이 있어요. 제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는 제목으로 제가 잠깐 짤막하게 코멘트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건설이고. 네, 저는 이제 그 위에 이제 DL ENC인데 이게 똑같아요, 근데 그래프. ENC가 이거 저 뭐예요?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NC가 지주회사예요? 지주 아니죠. DL이라고 따로 있고요. 네. 건설 부분만 하는 사업 부분 회사로 DL ENC가 또 있습니다. DL ENC는 그럼 건설만 하고. 네, 맞습니다. DL 건설은? DL 건설도 건설을 하죠. DL 근데 이제 ENC는 뭐 만드는데요?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에 DL ENC고 네. DL 그러면 건설도 건설은 같이 아크로? 아닙니다. 같이 만듭니다. 네. 이 편한 세상? 그거 잘랐나요, 근데 그두 개를? 자른 건 아니고요. 네. 원래 3호 건설이라고 다른 이름이 있었고요. DL 건설이 3호 이 이름을 아, 바꾼 3호를 이사한 거고요. 건가요? 네. 예전에 썼던 거가 이제 이름을 바꾼 거고요. 음. 네, DL 건설은 원래 대림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로 비슷한 어디서 해요? DL ENC가 하고 있죠. ENC가 네, 그것도 해요? 네. 그러니까 ENC도 하고 건설도 같이 한다는 이거죠? 아크로라는 브랜드는 사실 좀 하이엔드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주요 랜드마크 단지에서만 적용이 되는 브랜드라서 아니 어차피 같이 할 거면 브랜드 같이 쓸 거면 에. 왜 나눠요? 뭐 전략적인 측면이죠. 너무 브랜드가 네. 계속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조금 일부 핵심 단지에서만 그런 건 또 대형 건설사가 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니, 보니까 회사를 왜 나누냐는 거예요. 브랜드도 3개, 4개 가질 수 있는데 네. 회사를 왜 나누는 거예요? 원래 다른 회사였습니다. 아 원래? 네, 원래 다른 회사였고 그 회사였는데 인수한 거기에다가 거구나. 그 브랜드를 조금 DL이라는 연결한 거죠. 이름으로 통합이 된 거죠. 네. 그래요? 네. 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많이-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국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출신 보고서 쓰신 거 보니까 이제 중동에서 다시 건설부문 분다 이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거기서 그- 뭔가 좀 찾을 수가 있네요, 저희가. 네, 제가 아마 저번 3월 달에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중동 국가들에서는 조금 더 좋은 분위기들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부장님께서도 좀 설명해 주셨지만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지금 고유가를 계속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오히려 IMF에서 이 나라에 대한 GDP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뭐 올해 이 GDP 성장률 한 4%대 봤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자마자 7%대로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사우디라는 나라의 재정 수지도 원래는 적자를 봤다가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올해 흑자 달성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정치가 일제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고유가 사실 이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훈풍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울고 있지만 유일하게 웃고 있는 나라가 그 국가가 중동 국가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발주하는 국가 정책 사업들 경제비전 2030이라는 큰 틀 하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발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동발 발주가 계속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다. 중동에서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건설사를 다 좋아하진 않을 거고 주로 해봤던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특징을 가진 회사들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네. 주로 어떤 회사들이 많이 갑니까? 많은 역사가 있어서 많은 썰을 풀어야 되겠지만 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중동이란 나라는 이 전 세계 모든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발주가 나오는 나라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건설 시장을 보면은 뭐 건축 주택 짓는 거 보면 다 내수 기업들이 하잖아요. 근데 중동 같은 나라에서는 내수 기업이 없으니까 다 해외 기업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해외 건설사들이 다 수주 경쟁을 벌이는 나라가 중동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사실은 아랍해봄 이후로 자국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라는 그런 큰 틀이 있었고 사실 경제 정책도 그런 큰 틀 하에서 진행되는 게 많아서 지금은 자국의 건설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사실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외국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 시장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협력 합작을 좀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수 있어요. 작년에 뭐 아람코에서 나마트라고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뭐 했다. 근데 거기에 선정된 EPC 기업들이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사이펜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니면 이제 온쇼 그러니까 육상 프로젝트에 있어서 롱텀 어그리먼트 LTA를 맺은 몇 개 기업들이 있다. 근데 그런 기업과 현지 건설사
건설사들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작년부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000년대 중동에서 많은 수주를 했던 그런 시장이랑 좀 달라졌다. 단순히 가격을 가지고 뭐 턴키로 저가 입찰을 해서 수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현지 건설사들과 협업을 해야 되고 현지 자재를 써야 되고 현지 인력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레벨이 높아진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EPC사들도 사실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2021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그 중동에서 발주된 프로젝트들 누가 다 수주해 갔나 이렇게 쫙 분석을 해봤는데 현지 건설사가 생각보다 좀 많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건설사들도 JGC, 사이펜, TR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치오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몇 개의 건설사들이 수주를 좀 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EPC사들도 많이 재편이 끝났고 글로벌리 그들이 좀 골고루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오셨을 때는 이제 삼성 인지니어링 그쪽이 해외 쪽에서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바뀐 게 있나요? 어떤가요? 그때랑 같은 내용인데요. 네. 네.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실제로 중동에서 그때도 사실 조금 희미하게 발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네. 뭐 점점 발주가 나오는 실제로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우리 강 프로님이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박세라 위원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한 석 달 만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만 이전에 출연하신 걸 일일이 다 보진 못하거든요. 리포트 다 일일이 보진 못하거든요. 우리 강 프로는 다 보고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다 검증하고요. 리포트에서 쓴 내용 다시 한번 다 검증합니다. 그렇죠? 해야죠. 네. 아주 그래서 네. 든든합니다. 네. 자, 3월에 하셨던 뷰와 지금도 이제 크게 달라진 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해외는 특히 이제 삼성이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라고 말씀이시고 네네. 돈 역시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물론 그때는 제가 좀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음. 건설주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그런 아하. 욕심이 좀 있었고요. 네. 네. 그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용 기억해야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건설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집값도 많이 올라갈 거고 건설 비용도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쌀 때 이 집값 이 건설비를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사는데 또 자재비는 올라갔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것 같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은 건설과는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내수와 해외가 너무 다른 결이라서 조금 네. 다르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해외는 제가 인플레이션은 호재다라고 일전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으니까 우선 해외 수준은 괜찮다. 인플레이션 이코르의 캐펙스 확대로 이어지니까 수준은 늘어날 거예요. 이 콜은 맞는 것 같고요. 네. 단 내수 이거는 사실 부동산 경기랑 같은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부동산 경기 화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어느 정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부동산은 역시나 레버리지 산업이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업자 입장들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요.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개발을 막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면 당연히 금리라도 빌려서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의 끝이 경기 침체고 부동산 자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금리는 압박이 있다. 그러면 사실 시행사 앞단에서의 그런 분위기는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곧 저희한테 내수 입장에서 부동산 경기 입장에서는 수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수는 조금 물음표고 해외 수주 좀 괜찮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도 역시 해외 쪽에 조금 더 강점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더 괜찮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국내에 좀 집중한 회사들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추측을 해도 되겠군요. 네, 수주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건설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저렴해져 있는데 정말 이거 정말 살 건덕지가 없는 건가요? 그 정도로 별로인가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국내 지금 여러 가지 내수의 정책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자 하면은 결국에는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들 뭐 다른 결로 볼 수가 있겠지만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이 잠겨 있는 정비 사업 수주 잔고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지금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공급에
좀 하락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먹힌다면은 사실 정비 사업 하시는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정책을 긴밀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을지를 조금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이저 건설사들이 그 해외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매출액 비중이? 아, 그렇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네. 현대건설이 한 3년간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막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GS건설이나 DLENC는 아무래도 거의 뭐 모방 거의 없죠. 비중이 네.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를 저희가 제일 비중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해외가 그러면? 뭐 3, 40% 되나요? 어떻게? 30-40%라는 비중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해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거의 국내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60% 이상이라서 해외 부분은 더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정도? 근데 그 해외 그쪽은 근데 수익성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뭐 그런 말도 얼핏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만들었는데 뭐 돈을 못 번다 이런 경우도 뭐 얼핏 네, 들어본 그게 것 과거 같아가지고요. 사례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 인력들 구조 조정을 시작했던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건설도 다 인력비가 고정비이기 때문에 네. 이 인건비가 가장 큰 요소라서 구조 조정을 싹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네.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C 부분, 컨스트럭션 부분에서가 가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계속 앞단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뭐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설계 그리고 프로큐먼트 조달하는 부분에서까지만 저희가 좀 깊게 관여하고 가장 시공 리스크가 높은 부분은 로컬 기업사들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엄청난 뭐 예전과 같은 손실, 원가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많이 다운기가 관건이군요.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해외 수준은 뭐 괜찮다고 보고요. 혹은 뭐 우리가 도저히 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을 좀 남겨놓더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국내에서 이제 많이 짓는다거나 아니면 수주를 많이 하면 이제 그것도 좋은 일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미분양 뭐 빈집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자 마음껏 좀 지으세요라고 하더라도 건설사가 막 마음껏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혹시 그거는 뭐 미분양 뭐 이런 것들은 뉴스가 좀 과장된 측면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좀 건설 경기 좀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 측면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주방이나 뭐 최근에도 세종이나 대전 지역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미분양이 좀 있고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울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역 쪽에서 조금 워닝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올라설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느끼는 부동산 경기 또한.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상승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건설사들도 좀 동의를 하는 바이고 분양할 때 사이트도 좀 점검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냥 절대적으로 펀더멘털리 지금 건설사들은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린 건설사 입장에서 좀 들여다보자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의 미분양은 우리 건설사들한테 뭔가 옛날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 미분양 부동산 우발 PF 때문에 미분양 사업장을 떠안고 우발 부채를 떼고 막 이런 뭐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건설사들은 과거랑 리스크 해지를 다 해놓은 상황이죠. 사실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책임 준공 확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공사비를 보존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떼인다거나 공사비를 떼인다거나 네, 사실 네, 이런 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의 우려는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지금 절대적으로 네.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정말 많이 해칠 정도인가 저해시킬 요소인가라고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런 시그널들은 결코 느껴지지 않는다. 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뭐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국내 수주 생각보다 사실 좋고요. 해외 수주는 지금 돌아서는 시그널 다 보여주고 있고 네. 따라서 매출도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다만 이익률이 네. 당연히 작년보다는 안 좋겠죠. 지금 자재값이 이렇게 인상했고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이익률을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익률이 그래서 나쁘냐?
우리가 20% 이익률 하던 게 지금 뭐 3%대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높이가 낮아졌을 뿐 지금 견조한 실적이 나온다라는 흐름에는 변함이 없고 네. 그동안 우리가 국내 경기 화랑의 수혜를 받았던 건 맞고 그것 때문에 수주 잔고도 지금 넉넉히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쪽은 어느 정도 실적을 커버해주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선에서 보자면 그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싼 거 아닌가라는 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파트를 짓는다 혹은 뭐 어디 건설한다고 하면 시행사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가 또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맞습니다. 시공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사.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건설사는 사실 이 시행사로부터 돈만 잘 받으면 뭐 되는 거지 뭐 시행 대박 나건 혹은 뭐 시행이 좀 잘 안 되건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건 혹은 뭐 분양이 좀 잘 안 되건 간에 뭐 그 큰 상관은 없는 게 건설사 입장이긴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물론 조금 떡고물 떨어질 수 있죠. 분양이 뭐, 너무 잘 되면. 그렇긴 하겠죠.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고에 대한 굉장히 그 엄격한 아마 잣대들이 조금 더 그 건설사들의 아마 책임이 좀 부여가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그건 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거 역시도 사업성에는 혹시 조금 더 마이너스로 작용되지는 않습니까? 뭐 여러 뭐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더 비용도 많이 좀 지출된다든지 혹은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은 없나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그게 사업성을 완전 저해하는 요소로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특별법 이전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은 따로 측정이 되어 있도록 그런 법안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건설사가 그 법대로만 잘 했었다면은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원가가 더 추가로 인상이 된다라고 귀결될 만한 논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뭐 관행이나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조금 자재 관리가 조금 더 빡세진다라든지 아니면은 2시간 2명이서 원래는 한 2명이서 일할 거였는데 지금 네. 3명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장 감독과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사업 일정이 좀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원가의 인상 요인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게 결국에는 ESG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단순히 이거를 뭐 뉴스라고 치부하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서 이슈화가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조금 전에 그 박근영 부장님도 우연히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2분기에 건설사들 그 뭐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 다 많이 는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2분기도 그렇고 3, 4분기는 어떤가요? 뭐 어느 정도 전망이 있나요? 어떠세요? 지금의 전망으로는 지금 건설사들이 왜 작년 대비 좋나요? 라고 하는 그 제일 맨 바닥의 질문은 네. 주택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주택 쪽의 매출이 그러면 갑자기 끊길 일은 없어요. 건설 현장에 올라가다가 멈추는 그 광주 사건을 제외하면은 사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올라오고 이익이 올라오는 거는 좀 당연히 정해져 있는 그림이죠. 근데 지금 2분기가 하반기 대비 좀 단기적으로는 이익 부분에서가 작년 대비 좋아 보이는 이유는 작년 2분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해외 건축 현장에서 본드콜이라는 걸 맞은 적이 있었어요. 본드콜? 싱가포르 마리나 현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거의 한 500억, 700억씩 저희가 갑자기 원가를 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손실로 저희가 마이너스 이익이 네네. 잡힌 적이 예. 있어요. 본드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내가 올해 2월까지 완공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연이 될 수가 있죠. 물론 공사라는 게 다 돌발 변수가 워낙 많이 네네네. 생기다 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거에 대한 귀책 사유를 너희들 탓이야라고 못 박아버리는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500원 내놔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일정이 지연된 만큼 저희가 인건도 들어갔을 거고 돈도 더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거기다 돈까지 페널티가 뺏어가요? 된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발주처한테 너희들이 설계 변경 원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건데 왜 우리들한테 책임을 다 물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본드콜이라고 해서 작년 2분기 때 그런 일회성 손실을 좀 많이 떨궜고요. 그래서 올해 2분기는 우리가 이익률이 둔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년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체력이 괜찮죠. 순이익은 20% 늘고 매출은 네. 9% 늘었다 뭐 이런 거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게 좀 기저효과라는 표현이라서 좀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단기 이익에 있어서는 조금 훈풍이 둘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그런 기저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레벨로만 따지자고 본다면 어쨌거나 이익률은 조금은 둔화가 된 것이 맞고 그랬을 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스케줄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에 봤던 눈높이랑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금 실적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성장률은 뭐 누구나 다 보는 지표이기는 한데 이제 건설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보면은 투자에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런 지표들 혹시 좀 있으신가요? 지표 역시 수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수주가 어떤가. 신규 수주.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돈이 남으려면 지금까지 돈이 좀 잘 안 남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투자자들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재가 너무 시멘트 가격도 그렇고 뭐 네. 시멘트에 관련 있는 유연탄 가격도 많이 올랐고 심지어 철근이며 뭐 하여튼 모든 자재 값이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올랐고. 근데 이제 결국 이 원자재 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계속해서 뭔가 건설사가 돈 많이 남을 것 같다는 느낌은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에 어떤 뭐 정점 찍고 좀 내려온다 이런 시그널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뭐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은 뭐 건자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하반기에는 좀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시나리오를 좀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게 기대해? 아니면 뭐 있어요 뭐가? 우선은 기대인 걸로. 아 그렇습니까? 꿈이네 꿈. 네. 우선 꿈인 걸로. 뭐 아니라면은 좀 후폭풍이 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건설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은 결국 시공 마진 줄어드는 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한다면 마진 줄어드는 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확실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변에 혹시 건설사 사장님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조금 중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이에요. 이거는 못하겠다. 할 수 있는데 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건설사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구매력이 있고 고정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에스컬레이션 조항 그러니까 공사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이 축소는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혹시 열어두세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다. 낮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 3개월 전에는 그 시멘트 쪽 주식도 꽤 괜찮다. 왜냐면 그거 뭐 정가가 가능하다 했는데 네. 그거 지금도 그런가요? 어때요? 지금은 그때 이후로 실제로 가격은 한번 인상이 돼서 2분기부터는 그 인상된 가격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 콜도 유연탄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은 이제 좀 빠질 때가 되지 않았어? 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유연탄 가격이 너무 높아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또 휘청거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같은데 일본의 타이에이오라고 가장 1등 시멘트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원가 연동 가격제를 하자.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연탄 가격에 대해서 못하겠다. 유연탄 가격 오른 만큼 가격 내달라라는 연동제를 제안을 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멘트 기업들 레미콘들이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해외 수주가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 좀 주셨던 것 같은데 해외 수주가 마치 80년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정말 열심히 활약을 했듯이 중국의 건설사들이 당연히 중국도 이제 국내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해외로 또 진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들과 이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글로벌 여기저기서 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건설사가 중국의 건설사보다 더 저렴하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압도적인 기술로 그 수주를 낸 곳을 설득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훨씬 더 있을 텐데 그러면 마치 우리가 80년대 건설 붐의 이익을 우리가 취했듯이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는 해외 수주에서는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런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오해군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졌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좀 돌이켜 보면 국내 벤더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고요. 국내 인력을 쓸 수가 있었죠. 네. 우리의 근면성실한 분들을 데리고 어쩌면
그 다른 인건비보다 좀 싸게 혹은 네. 원자재 가격, 그 뭐 벤더 가격, 건자재 가격들도 조금 낮은 걸로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다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국 산업 육성이 지금 중동 국가들에서는 핵심 포인트고 네. 그래서 자국 기업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라는 그 포인트가 예전처럼 힘을 발하기는 조금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동도 결국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이런 발주를 주고 협력 관계에 의해서 좀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약간 중립금 느낌으로 가는 느낌도 없잖아 있죠. 뭐 러시아랑도 손잡고 중국도 손잡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베이스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다 잡을 수 있냐? 그 건축 시장 다 잡을 수 있겠죠. 거기는 뭐 기술 경쟁력이 없고 정말 원가 경쟁력 갈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 그 시장은 자국 내 로컬 기업들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고부가 가치 영역에 네. 케미컬 공정, 오일 앤 가스 공정을 가보자 하면은 라이센서가 필요한 그건 원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것도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영역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과 인도 그런 거 다 보았을 때 원가 경쟁력은 밀릴 수 있다. 하지만 또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냥 무조건 싼 가격, 저렴한 가격에 입찰 이런 경쟁 논리는 먹히지 않는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왜 카타르 가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북부 필드 관련해서 발주 줬을 때 치오다랑 JGC가 손을 잡아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카타르가 네. 가장 많은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일본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국가적인 협업 하에 진행이 되는 정책들이고 네. 거기서 발주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가 독식하는 그런 그림은 사실 지금은 이제 기대할 수 없죠. 네. 아,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여러 이해관계에 그러니까 특별히 뭐 가격이 얼마다 가격으로 뭐 순위 세계에서 순위를 매겨갖고 뭐 1등부터 5등까지면 잘 되고 이런 그림도 전혀 아니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뭐 영향도 어쩌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와의 어떤 뭐 친소 관계도 어쩌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있는 그런 수주 환경이라는 거죠. 네. 거기서도 하여튼 우리나라는 꽤 그래도 괜찮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는 있는 거고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랑 UAE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 경제 비전, 뭐 새로운 신사업 육성하면서 우리나라 뭐 엔터, 뭐 게임주 사고 여러 가지 좀 배경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우디에서 하는 네옴 신도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네. 거기서도 그 네옴 신도시 중에서 세 가지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네옴 더 라인이라고 해서 170km짜리 큰 일자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170km요? 네, 그러니까 직선으로 그냥 그 신도시를 길이가 110km인데 네. 한 도시예요? 도시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서 해안까지 연결이 되는 도시인 건데 아. 그 모든 도시를 밑으로 지하를 파서 잠깐 17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잖아요, 그죠? 거기를 일자로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지하도 파는 거예요. 그게 거기 한 도시라고요? 그 지하를 파서 거기에 다 자동차 다니게 하고 고속철도 다니게 하고 그걸 왜 해요, 근데? 신도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도시 네, 완전 개념을 이제 자동화 열겠다는 거잖아요. 희한한 사람들. 그래서 5G 뭐 자율주행 이런 모든 첨단 기술이 동원된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국책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랑 또 그 조인트 벤처로 수주를 한 게 그 터널 공사 하나를 또 수주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발주, 인프라 발주도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도 여러 가지 뭐 그것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손을 잡는다, 뭐 여러 가지 네. 협업을 맺는다 이런 여러 정책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이라서 단편적인 하나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팩트 여기서 변하지 않는 팩트는 그들이 돈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쌀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거기에 우리 네옴 들어가는데 우리 회사들 우리 기업들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막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삼성, 네. 현대는 확실히 뭐 들어가고 네. 나머지 건설도 있나요? 네, 여기는 뭐 입찰이 이제 나올 때마다 그들이 실제로 입찰했는지 리스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좀 확인해 보시면 수주 소식들이 하나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이벤트로 들어가가지고 메인 이벤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이제 두드려 드려요. 뭘 생각합니까? 또는 좀 더 우아하게 하반기 투자 전략과 대응. 네, 네. 우아하게.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지금 가격을 논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많이 싼 거죠, 지금? 네? 좀 많이 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건설업 평균 PBR이 0.4배가 됐고 뭐 좀 이 정도면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은 0.3배까지도 간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0.4배는 정말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근데 과거랑도 다르게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망가졌냐?
뭐 국이 망가졌냐, 북밸류가 망가졌냐, 아니다. 뭐 부실화되냐, 아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나,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현금이 없냐, 아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의 건설주들은 조금 더 다른 섹터랑 비교를 해서 조금 더 환기를 시키자면은 지금 정부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 정책들, 부동산 공급 정책들. 두 번째는 뭐 원전. 그 원전도 사실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면은 시공으로 그죠, 네. 들어가는 거니까 객관적이고 냉정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건설주들은 이 정도는 아닌데 정말. 연점 가능적 심하잖아요, 사실은 좀. 네.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종목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바스켓으로 보셔도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통으로 사거라 이거군요. 그래서 네. 뭐 주변 지인 중에서는 그 관련 ETF로 막 추천해라 막 이런 제가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제가 이제 뷰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단기 뷰로 보자면 지금 네. 말씀하셨던 DL-ENC나 GS건설처럼 뭔가 전년 대비 YOY로 실적이 괜찮은 흐름에서 많이 저렴한 애들 특히 주택 관련 애들이 수주나 이런 정책 수혜에서 조금 베타가 높은 애들은 단기 뷰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아, 비슷하가 높은 애들이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조금 더 나는 건설주를 지금 이 가격에서 물을 타거나 아니면 내년 이후까지 보겠어.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이 수주 관련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해외 쪽에 컨셉을 두시는 게 맞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기로 보느냐, 조금 더 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힘을 줘야 될 건설사는 좀 다른 회사들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눈높이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릴 때 기관 매니저분들 만날 때도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뷰를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실제로 시장이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 펀더멘탈이 달라지고 있는 시그널들을 보았을 때는 현재 이런 큰 사이클이 오고 있으니 이거를 쭉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추천드리고 그 꼭지에 있는 게 지금 해외 수주 쪽이 지금 큰 사이클로 보았을 땐 돌아서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네. 물론 국내 주택도 과거에 비해서 약간 뭐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단기 콜로 보았을 때는 네. 괜찮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사가 PBR 상단까지 가면 대충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0.8, 1 어디까지 가요? 과거에 그 해외 수주 한창 잘 나갈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5배, 6배는 받았었기 때문에 상단은 좀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굉장히 머나먼 네. 옛날 얘기고요. 네. 저희가 그래도 아무리 못 받아도 0.8배, 7배는 그래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이 뉴트럴한 부분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조금 덜 우아하게 설명드리면 더블 될 수 있다 이거죠. 아. 0.4에서 0.8 간다는 거니까요. 네. 그 금리라는 게 뭐 모든 사람이 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부동산도 결국은 뭐 단독주택 지어서 돈 버는 건 아니고 아마 아파트를 지어서 어쨌든 국내 건설사들이 이제 돈을 벌 텐데 부동산 지금 주택담보 이자가 한 뭐 6, 7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하고 앞으로 아마 8 내지 뭐 그 이상까지도 열려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그걸 그만큼 다 내는 사람들이 많을지 아니면 그 비중이 뭐 그보다는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제 금리 인상이야 거의 뭐 눈에 보듯 뻔한 얘기고 그러면 신규 주택을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사야 될 사람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할 수준이라면 주택시장이 아무리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뭘 하려고 해도 공공주택이 아닌 이상은 민간주택에서는 대단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렇다고 막 지금 이 상황에서 분양가를 막 싸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현재 PBR이나 아니면 뭐 PER 수준이 왜 이 수준이 됐냐에 대한 답이 혹시 거기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한번 해봅니다. 정프로는. 네, 충분히 맞는 논리이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수급 이슈 전에도 조금 그런 식의 약간 하락 흐름들이 좀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PBR이라는 숫자를 그런 심리적인 걸 떠나서 ROE가 그냥 그만큼 훼손되냐? 네. 정말 이제 찐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훼손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연결고리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때문에 당연히 청약하는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미분양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과거처럼 분양을 많이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수주 잔고와 걔네들의 앞으로의 스케줄을 보아하면 그렇다고 얘네들이
악성화돼서 우리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애들인가요? 라고 보자면 음흠. 그들은 지금 정비사업 수주잔고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오히려 올려주고 사업 개선을 완화해주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주들 입장,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볼 때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무조건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면은 오를 테니까 가격이. 네. 그런 컨셉으로 만약 사업 전환이 빨라진다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 수주 잔고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익 훼손은 사실 크지 않다. 않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간다고 보자면 네. 우리가 ROE 레벨이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PBR이 그 예전에도 0.78배 받았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 국내 수주가 뭐 안 좋다 하더라도 0.34배는 지금 절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뭐 이제 메이저 건설사보다 더 PBR가 더 낮고 보니까 뭐 수익 같은 것도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싼가요, 진짜? 그들은 이제 그 직격탄을 맞을 수 있죠, 사실. 부동산 경기 시행사들이 뭘 많이 안 만든다 그러면 수주 네. 잔고가 이제 까일 거가 분명하니까 이익의 영속성에 대한 그런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할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아파트만 자꾸 여쭤봐서 좀 죄송합니다. 여튼 뭐 그게 이제 제일 큰 것 같아서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뭐 피지사라고 하는 게 같이 이제 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피지가 뭐예요? 뭐 무슨 저도 이제 질문 들어온 걸 좀 소화하려고 좀 여쭤보는 건데 아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PF일 거고 아마 금융 관련된 뭘 하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건 아닌가요? 분양할 때 그게 같이 아, 거기서 같이 죄송합니다. 들어오신다? 제가 모르는 영역일 수 있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질문 들어와갖고 네.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피지는 사실 무슨 저 온라인 결제할 때 결제생하는 그 피지사만 알고 있지 건설할 때 무슨 피지사가 껴있다고 하셔갖고 그건 이제 한번 다시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어쨌든 아파트라든지 이 수주는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는 뭐 몇 년치 수주가 뭐 딱 차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건설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뭐 3년치 수주 잔고 갖고 있다. 5년치 3년치?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따지면은 뭐 현대건설은 거의 5년치 넘게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수주 잔고는 넉넉합니다. 그럼 괜찮네, 그죠? 네, 근데 현대- 이게 예. 빨리빨리 매출화가 돼야 되는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매출화될지 모르는 게 좀 단점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수주가 이제 있어요. 수주가 있고 이제 들어갑니다. 보통 이 건설사들은 언제부터가 이게 이익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선 같은 경우 처음에 계약금 받을 때 뭐 20% 뭐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마일스톤을 해서 뭐 얼마씩 이제 기간 따라 받고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뭐 또 얼마 받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 이익 계산은 이 건설사들은 어떻게 갑니까? 똑같이 진행 계산으로 하는데요. 네. 이게 수주 잔고 인식 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주 잔고를 인식을 할 때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저희가 수주 잔고 인식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절차가 한 세월이잖아요. 그게 관리처분까지 받고 실제로 분양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그 시점부터 우리는 매출이 잡힙니다. 네. 그게 투입 원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몇년 정도 걸리나요, 이게? 뭐 사이트마다 매우 다르죠. 음. 근데 기본적으로 뭐 5년, 7년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이지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은 수주 인식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은 그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다. 5년 이내로 짧아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매출로 찍히는 시점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좀 세부적인 좀 호재들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원님 보니까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리츠 쪽도 커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건설주가 뭐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봤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난 리츠에 투자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나요, 보통? 건설주랑 리츠를 같은 선상에서 보시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래도 리츠는 부동산이니까요, 일단. 네, 리츠는 어디까지나 대체 투자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나는 배당 안정형을 얼마나 자산 배분을 할 것이냐. 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고배당주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부동산 그 리츠
개념으로 부동산 개념으로 대체 투자를 할 것이냐 약간 이런 탑다운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서 리츠는 주가 변동의 스트레스를 절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당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고정으로 배당 주시는 거를 받는 게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그럼 그런 걸 추천드리는 게 좋죠. 요즘 한국형 리츠는 그럼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원래는 한 4에서 5% 정도였는데 네. 사실 연초에 조금 많이 올랐어서 주가가 그래서 네네.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4, 5% 가 됐군요. 네네네네. 회복이 됐군요. 네네네. 건설주들은 배당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아니요, 많이 안 그건 줍니다. 아니에요? 네. 왜? 원래 건설사들이 사실 현금이 그렇게 넉넉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뭐 혹시라도 총알을 갖고 있어야 뭐 사업장이 뭔가 부실화되면 바로 써야 돼서 네. 저희가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남는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봤었는데 최근에 워낙 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돈을 많이 쌓다 보니까 네. 이제는 요구를 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배당 많이 해라 니네들 돈 쌓아서 뭐 할 거냐 지금 땅 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무상증자도 하고 자사주도 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건설주 정프로도 이제 발을 이미 담궜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들어가신다고. 이미 들어갔어. 아니. 네, 이미 들어갔으니까. 네. 자, 오늘 우리 박세라 연구위원님 모시고 건설 관련된 건 뭐 거의 모든 질문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질문에도 친절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 잘 해주신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위원님 신영증권 자랑 30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김학균 센터장님 자주 여기 좀 몇 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최근에 롱터니즘이라는 또 자료를 쓰셨어요. 네. 롱터니즘 이게 장기 투자 철학을 좀 갖고 있는 하우스라 저희는 조금 더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뷰를 내놓는 회사이니 저희들 보고서는 좀 긴 호흡을 갖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영증권 보고서는 너무 한두 페이지짜리 이런 거 말고 좀 깊이 있는 리포트다. 이건 좀 천천히 시간 두고 읽으셨으면 좋겠다. 네. 우린 그만큼 깊이 있는 증권사다. 다른 증권사들처럼 가볍지 않다. 옛날부터 가치 투자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김재룡 회장님 등등. 네, 맞습니다. 신영증권.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박세라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